4년 넘게 푸틴과 크렘린 측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과를 올리기 위해 러시아 인력 우위에 의존했습니다. 러시아는 인간 간의 싸움이라 여기고 푸틴은 투입할 인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만간 인간 병사처럼 보이고 행동하지만 비인간적인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로봇 병사들이 전쟁에 사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기업 파운데이션은 우크라이나에 충격적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사용한 기존 무기와 달랐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드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푸틴의 약탈군을 저격할 수 있는 멋진 소총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달된 것은 팬텀 마크 1이라는 인간용 로봇 2대였습니다. 이 조직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자동화된 전쟁이 확장되는 가운데 공동 창립자 마이크 르블랑은 팬텀 마크 1이 인상적이면서도 무섭다고 말합니다. 대충 인간처럼 보이지만 온통 검은색인 이 로봇은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처럼 걷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 병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팬텀 마크 1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신참인 신병부터 가장 전문화된 병사까지 모든 사람이 배운 모든 것을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회사 기대대로 작동한다면 푸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가 겪은 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러시아 군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당신보다 앞서 수천 명이 그랬고 앞으로도 수천 명이 더 그럴 것처럼 당신은 우크라이나가 만든 15마일이 넘는 광대한 살상지대를 행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당신은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은 눈과 귀,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엄폐물을 이용해 이곳을 통과할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전진하며 드론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리며 몇 시간씩 은신처에 머물기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우크라이나의 비행 살상 무기를 피하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신은 함께 살아남은 몇몇 전우들과 함께 공격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것을 봅니다. 처음엔 멀리 있지만 망설임 없이 다가옵니다. 엄폐물 들어가기 전 몇 발을 쏩니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것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이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거의 인간처럼 보이지만 뭔가가 확실히 이상합니다. 그것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당신은 이 새로운 병사의 피부가 밤처럼 새까맣게 칠해진 단단한 강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신이 본 모든 SF 영화가 떠오르는 착색된 유리 바이저 외엔 특징이 없습니다. 총을 더 쏘며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카일리스의 말이 떠오르겠지만 곧 이 비인간적인 괴물을 막는데 소용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는 협상이나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동정심, 후회, 두려움도 없으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의 진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팬텀 마크 1가 당신을 덮칩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면서도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로봇이 아무런 감정도 망설임도 없이 다음 목표를 향해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당신이 떠나면서 푸틴의 앞잡이들에게 남겨줄 미래에 대한 끔찍한 암시입니다. 어쩌면 그런 미래를 직접 겪지 않아 다행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조금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팬텀 마크 1이라는 로봇 2대를 손에 넣었고 이는 러시아 군인 한 세대에게 SF 공포물의 최악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신형 기계의 사양은 UKR 인폼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실제 인간과 유사하게 설계된 새로운 인간형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군에 맞서 다양한 비생명체로서의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팬텀 마크 1는 키가 1.8m, 즉 5피트 11인치이고 무게는 80kg, 약 176파운드입니다. 이 정보는 로봇의 보행 속도로 뒷받침됩니다. 밀리타니 시에 따르면 이 로봇은 초당 1.7m, 시속 약 3.8마일로 걷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평균적인 건강한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로봇이 운반하는 것부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제트블랙 강철 피부와 모든 것을 보는 바이저는 제외합니다. 그 불안한 걸음을 지켜보는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지 못하는 사실은 팬텀 마크 1, 이 40kg, 즉 약 88.2파운드의 적재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적재 용량은 우크라이나가 보급품 운반에 사용하며 이 로봇이 계속 운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듭니다. 오늘날 팬텀 마크 1은 정찰과 보급 임무에 쓰입니다. 내일은 걸어다니는 폭탄이 되거나 총알이 소용없는 채 러시아 진지에 사격하는 움직이지 않는 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와의 비교를 더하자면 팬텀 마크 1은 인공지능으로 구동됩니다. 이 통합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병사의 직접 조종 없이 동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거리와 조종자의 능력에 대한 의문은 마치 크렘린에서 푸틴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과 팬텀 마크 1가 스스로 움직이고 전장에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AI 드론이 비행 중 목표를 식별하고 타격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드론들은 전장에서 위험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로봇이 제공하는 모든 잠재력입니다. 현재로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팬텀 마크 1은 러시아 병사를 사냥하거나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살상적인 임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초기 단계인 이 로봇은 보급이나 원거리 정찰 임무에 쓰입니다. 로봇의 바이저는 인간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로봇을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추가 테스트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이미 미 해군, 공군, 육군으로부터 2,4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팬텀은 애틀랜타와 싱가포르의 공장, 조선소에서 테스트 중이며 미 해병대와의 테스트도 곧 시작됩니다. 해병대는 이 로봇을 폭발물 설치 훈련에 투입해 대원들의 진입 작전을 더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기능들과 더 많은 가능성이 팬텀 마크 1의 미래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AI를 사용한다는 점, 즉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컴퓨터 장치처럼 전원을 연결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느 날 우크라이나가 로봇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고 순식간에 팬텀 마크 1가 순찰과 보급 운반만 할 수 있던 것에서 러시아 진지를 돌파할 수 있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한 터미네이터 시나리오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매트릭스의 네오와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우크라이나가 이를 시험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 이유와 러시아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도덕적 함의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미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영상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을 꼭 하셔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앞서 르블랑이 우크라이나 자동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얘기를 했었죠. 그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 군대의 팬텀 마크 1 활용 구상과 앞서 언급한 발언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에겐 59경 기관총 이 몇 정이나 있습니까? 유탄 발사기는 몇 개나 있죠? 험비는 몇 대나 있습니까? 이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미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르블랑은 말합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침공 첫날부터 만든 추가 병력 문제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보다 병력이 항상 많았습니다. 4년간의 전투, 러시아군 128만 7천 명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2025년 12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군대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느라 공장과 농장을 비울 수밖에 없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00만, 7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징집을 피하려고 자국을 떠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노동연령의 성인 160만 명만 남아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들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약 4배 많은 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1월 6일 기사에서 2026년 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인력 효율적 활용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단순히 병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자신의 우위를 더 똑똑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기계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며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팬텀 마크 1과 같은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2대만 있지만 이는 푸틴 침공 당시 예상치 못했던 더 로봇화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3월 7일 BBC 기사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로봇 군대를 어떻게 구축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찰 드론과 FPV 드론이 푸틴 병력을 더 잘 찾기 위해
사살 구역을 계속 순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 차량이 러시아 흑해함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우크라이나가 먼 거리의 해상 표적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퀴와 궤도를 가진 좀 더 전통적인 지상 로봇들. 이 기술이 얼마나 새로운지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보급품을 전달하고 병사를 대피시키며 공격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K2 여단을 올렉산드르 아파나시에프는 BBC에 로봇 전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병이 나타나기를 두려워할 전장에서 그들은 사격을 시작하지만 UGV, 즉 무인 지상 차량은 기꺼이 파괴될 위험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팬텀 마크 1은 인간 형태의 UGV로 애틀랜틱 카운슬과 로봇 군대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보병을 대체할 수 없다고 위원회는 1월 8일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드론이 인력 보존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규모로 인간, 특히 보병을 대체하는 것은 드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투자 처리를 위해 여전히 병사를 수색 및 선멸분대에 파견하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드론이 침투자 위치 파악에 도움은 되지만 결국 몰아내는 건 인간입니다. 팬텀 마크 1과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팬텀 마크 1가 확실히 하는 일은 영토를 제대로 점령하고 방어하지 못한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인간 병사들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로봇 군대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다는 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3월 13일까지 우크라이나 무인 지상 차량이 월 7,000회 이상 임무를 수행하며 1월에 이 기록을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같은 UGV들은 2025년 11월에는 2,931회의 임무를 수행했고 12월에는 5,251회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UGV 사용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목표물 타격 드론 증가와 함께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3월 우크라이나 드론이 2월 한 달 동안에만 10만 5천 개가 넘는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이제는 실험적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들은 러시아 군인과 장비의 존재를 크게 줄여서 우크라이나가 주요 영토를 탈환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지만 가장 큰 의문은 그래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로봇들은 무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정찰과 보급 임무에 사용됩니다. 둘 다 비교적 무해하므로 왜 이들의 사용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르블랑이 이 로봇들을 보병에게 주어지는 모든 임무, 심지어는 군인을 죽이는 일까지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로봇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처럼 먹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런 의문 없이 살인을 저지를 것입니다. 네, 기술적 한계와 현장 사용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텀 마크 1의 전투 데이터 저장량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이 로봇 중 하나가 러시아군에게 포획될 가능성은 이 로봇 한 대만으로도 러시아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될 기술이 크렘린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문제가 아닌 실질적 우려로 팬텀 마크 1이 탈취되었을 때 활성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도입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이런 로봇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여러 동맹국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전투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게 된다면 감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성 중 일부는 푸틴에게도 해당됩니다. 푸틴이 분명히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광적인 우크라이나 점령 시도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삶이 뒤집히거나 완전히 파괴된 것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 없는 기계가 독재자와 참상을 다루는 최고의 해독제일 수 있습니다. 타인지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로봇 사용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흥미로운 점을 제기합니다. 대안은 푸틴의 침공이 만들어낸 공포에 젊은 세대, 심지어 10대 후반밖에 안 된 이들까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봇이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 끔찍한 전쟁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닥칠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생각할 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팬텀 마크 1 기술이 푸틴의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 일부가 그 고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왜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주장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팬텀 마크 1의 인공지능 사용은 환각 현상과 데이터 오용 등
우크라이나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도덕적 문제보다 실질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 로봇이 통제에서 벗어나 잘못된 표적을 삼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훨씬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로봇의 광범위한 사용이 전쟁을 시작하는 장벽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병사가 죽지 않으면 전쟁은 인간성 없이 기술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 문제이며 차세대 로봇 병사 기술을 가진 쪽이 비밀로 하려 할 것이기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푸틴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한 러시아의 재정력을 모두 로봇팔에 쏟아부을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비슷한 상황에 놓이겠지만 로봇과 싸울 인간조차 투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아무리 인상적이라 해도 팬텀 마크 1은 이런 상황을 만들 만큼 발전했거나 수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팬텀 마크 1의 사용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포를 넘어서는 미래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단계가 아닌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동화와 로봇 기술이 없었다면 러시아에 이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팬텀 마크 1과 같은 기술의 시험장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부유한 서방 국가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는 제공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르블랑에게 전쟁이 기술 경쟁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고 휴머노이드들이 서로를 향해 걷는 드로이드 전투는 경제적 충돌로 변합니다. 그는 오히려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리적 고민이 많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팬텀 마크 1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완전한 자동화 전쟁을 향한 느린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는 전쟁사에서 역사적인 최초 사례입니다. 아마도 팬텀 마크 1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인기로 초토화시키면서 승리로 가는 길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전장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용 중인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 약점과 우크라이나의 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시청하고 우크라이나 전장 최신 기술 혁신 보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